1979년 8월 11일 303척의 요트가 패스트넷 라운드더록 레이스에 출항했습니다. 이어진 폭풍 속에서 24척의 보트가 버려졌고 5척이 침몰했으며 136명의 승무원이 구조되고 15명의 선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 레이스 역사상 가장 큰 외양 레이싱 문화 개편 중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그리멜키는 론 홀랜드가 설계하고 캠퍼 앤 니콜슨이 제작한 30피트 하프톤 세일링 요트입니다. 1979년 패스트넷 레이스를 앞두고 6명의 선원으로 구성된 승무원은 패스트넷 라운드더록 레이스를 준비하기 위해 여러 해상 레이스를 함께 치렀습니다. 그들은 모두 경험이 풍부한 선원들이며 배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8월 11일 토요일 303척의 요트가 예상대로 비교적 온화한 기상 조건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멜킨 호에는 선장 데이비드 시안, 데이비드의 17세 아들 매튜, 닉 워드, 마이크 도일, 데이브 휠러, 그리고 제리 윙크스가 탑승해 있습니다. 패스트넷 라운드더록 요트 경주는 오프쇼어 레이싱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대회 중 하나입니다. 여정은 화이트 섬의 카우스에서 시작됩니다. 요트들은 영국 남서부를 돌아 켈테로 올라갑니다. 그들은 아일랜드 케이프 클리어 섬 남서쪽에 위치한 패스트넷 록을 돌아 다시 플리머스로 돌아옵니다. 600캐리의 이 경주는 완주하는데 약 6일이 걸립니다. 이 경주는 어떤 선원의 의지와 경험도 시험하는 고된 도전입니다. 1979년 이 경주는 IOR, 즉 국제 오프쇼어 규칙이라고 불리는 규정에 의해 운영됩니다. IOR은 요트를 측정하기 위한 일련의 측정 기준입니다. 이러한 측정을 마친 후 요트에는 핸디캡이 부여됩니다. 이 핸디캡을 통해 선박은 특정 등급에 배정되며 이는 비슷한 등급의 요트끼리 서로 경쟁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핸디캡을 적용함으로써 서로 다른 등급의 요트들도 어느 정도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수년 동안 디자이너들은 IOR 규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요트를 만들어내기 위해 설계를 발전시켰습니다. IOR은 특정 지점에서 측정되었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은 그 지점들의 측정값을 우선시하여 요트의 핸디캡을 줄이고 그 지점 이외의 부분에서는 설계에 더 자유로워져 속도를 최적화할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요트의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주요 요소는 수선 길이와 수선 아래의 저항입니다. 요트는 수선 길이가 길수록 그리고 수선 아래의 저항이 적을수록 더 빠르게 항해합니다. 느린 보트는 짧은 파도를 만들어냅니다. 보트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파도의 길이와 높이가 증가합니다. 파도의 길이가 수선 길이의 절반에 도달하면 보트는 자신의 파도를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파도가 더 커지고 더 큰 파도를 타고 올라가야 하므로 더 높은 속도가 필요하고 그로 인해 더 큰 파도가 생깁니다. 즉, 수선 길이가 사실상 속도 제한 장치 역할을 하며 수선 길이에 비례한 일정 속도에 도달하면 그 이상 빨리 갈 수 없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그리말킨의 길이가 선미에서 선수까지 30피트로 측정되면 40피트로 측정되는 보트보다 핸디캡이 더 낮게 됩니다. 하지만 설계자들은 측정되지 않는 지점에서 선체의 폭을 넓혀서 사실상 수선 길이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설계자들은 수중에서 용골의 크기를 줄여서 수중 저항을 더 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 원칙을 따르는 요트들은 대체로 더 넓고 얕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말이죠. 숙련된 사람이 다루고 조건까지 맞으면 그리멜킨은 충분히 웃음을 노릴 만합니다. 그리멜킨에는 경험 많은 선원들과 선장이 탑승해 있습니다. 날씨도 항해하기에 좋고 경주는 시작됩니다. 8월 13일 선단은 켈테에 들어와 있습니다. 더 크고 빠른 선박들 중 일부는 이미 바위를 돌아 복귀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날씨가 거세지면서 바다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점점 강해지고 있어서 선장 데이비드 시아는 돛을 줄이기로 결정합니다. 리프는 주도체에 있는 일련의 고리입니다. 바람이 강해지면 요트에 너무 많은 돛이 펼쳐져 있으면 힘을 제어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돛을 조금 내리고 리프 고리를 통해 돛의 아랫부분을 붐에 묶어줍니다. 앞으로 몇 시간 동안 데이비드는 모든 리프를 묶은 다음 돛을 완전히 내릴 것입니다. 전날 데이비드는 평소와 같이 같은 시간에 해상 기상예보를 듣기 위해 라디오를 켰습니다. 해상 기상예보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라디오를 통해 방송되는 일기예보입니다. 모든 선박은 라디오를 맞추어 일기예보를 들을 수 있고
최신 기상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1979년에는 이것이 기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패스트넷 참가 선박들은 모두 라디오를 맞추어 같은 정보를 듣고 다시 라디오를 끄고 일상적인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방송에서는 45노트의 강풍이 불 것이라 했지만 숙련된 선원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할 만한 바람이었습니다. 8월 12일 그날 늦게 기상청은 강풍 경보를 발표했지만 이것이 정규 방송 시간 외에 나왔기 때문에 패스트넷 참가 선박들과 데이비드 시아는 이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폭풍 전선이 지나간 직후 극심한 저기압이 뒤따랐고 바람의 방향도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데이비드와 선원들은 불편한 날씨에 익숙해 고정되지 않은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버티기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악천후에 대비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모든 선원들이 갑판으로 나와 하네스와 배에 모두 연결된 테더를 이용해 자신을 배에 고정합니다. 강한 바람이 이미 상당한 높이의 파도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람이 방향을 바꾸고 속도가 빨라지면 두 무리의 파도가 서로 충돌하는 경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짧고 가파르며 높은 파도들이 여러 방향에서 서로 충돌하여 훨씬 더 높은 파도가 만들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바다의 상태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마침내 배는 선원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일 중 하나를 겪게 됩니다. 그리멜킨이 파도를 타고 내려갈 때 배의 앞부분인 선수는 앞에 있는 파도의 골짜기에 파고들고 뒷부분인 선미는 선수 위로 완전히 넘어가 버립니다. 이것을 피치폴이라고 부르며 그리멜킨에게는 이것이 여러 번 중 첫 번째입니다. 바람이 한 방향에서 불 때는 그리멜킨이 잘 버틸 수 있었지만 바람의 방향이 바뀌자 또 다른 힘이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물의 흐름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두 힘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바람에 의해 만들어진 파도는 물 위를 굴러갑니다. 범선은 이것을 부서지는 파도가 아니라 점점 높아지는 너울처럼 느끼게 됩니다. 너울은 점점 더 높아지지만 해변에 부딪혀 부서지는 파도처럼 반드시 부서지지는 않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을 때 패스트넷 레이스 참가정들 중 일부는 물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바람을 맞았습니다. 물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면 그 영향으로 해류가 파도의 밑부분을 아래쪽으로 밀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파도가 자기 위로 부서지게 됩니다. 마치 누군가가 당신의 발밑을 쓸어버리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멜킨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오는 파도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 파도들은 서로의 힘을 더하고 있고 해류는 파도가 배 위로 부서지게 만들어 선니가 선수 위로 뒤집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멜킨의 운명을 결정지을 마지막 힘들과 맞서야 합니다. 보트 설계자들은 수선 길이를 늘리고 보트를 더 빠르게 만들기 위해 폭이나 중앙 부분을 더 넓게 만드는 데 초점을 옮겼습니다. 또한 수선 아래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 휠수, 즉 보트가 물속에 잠기는 깊이를 얕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설계의 변화는 보트를 더 빠르게 만들 수 있게 했지만 동시에 선박의 무게중심을 위쪽으로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보트의 안정성은 복원성 범위로 측정됩니다. 복원성 범위가 150도인 보트는 완전히 뒤집혀도 파도의 움직임에 의해 다시 바로 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리멜킨은 복원성 범위가 90도에 가까울 정도로 훨씬 낮아서 쉽게 넘어질 수 있고 한번 전복되거나 피치폴되면 다시 바로 서는 건 거의 운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데이비드와 팀은 생존을 위해 싸웁니다. 모든 상황이 불리하게 작용하며 그 영향도 드러납니다. 선원들은 계속되는 폭풍에 지쳐 있습니다. 그들은 저체온증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고 모두가 배가 파도를 타고 피치폴될 때 여러 번 익사할 뻔한 경험을 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메이데이 조난 신호를 보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와 17살 아들 매튜는 호출을 하기 위해 갑판 아래로 내려갑니다. 릭, 마이크, 데이브, 제리 4명은 갑판에 남아 구명뗏목을 조종석으로 끌어들입니다. 조종석은 요트에서 조타핸들이 있고 선원들이 앉아있는 구역입니다. 그들은 구명뗏목을 바로 띄우지 않고 필요할 때 바로 띄울 수 있도록 준비만 해둡니다. 갑판 아래에서 데이비드는 메이데이 조난 신호를 하고 그와 매티는 또 한 번 배가 크게 기울어질 것에 대비해 몸을 단단히 붙잡습니다. 보트의 수납 공간은 완전히 뒤집힌 상태를 고려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실 안에 잔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통조림 하나가 데이비드의 머리를 강타해 두개골이 골절됩니다. 매튜는 아버지를 다시 조종석으로 끌고 갑니다. 또 다른 파도가 보트를 뒤집어버리고 보트는 다시 바로 서지 않습니다.
매튜는 전복된 조종석 아래에서 운 좋게 공기주머니를 발견합니다. 한동안 물에 떠 있으려 버틴 끝에 닉이 같은 조종석에 나타납니다. 승무원들은 하네스에 묶여 보트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보트 안에 머물게 도와주지만 이제 전복된 보트 아래에서 빠져나가는 것도 막습니다. 그러다 마스트가 부러져 보트에서 떨어집니다. 거의 즉시 무게중심이 이동합니다. 이제 마스트가 그들을 거꾸로 있게 하는 무게가 아니게 되고 보트가 스스로 바로 섭니다. 매튜는 동료들을 보트 조종석으로 끌어올립니다. 잠시 멈춰 바다의 얼굴을 아래로 한 채 떠 있는 아버지의 시신을 발견하지만 아버지를 배로 올릴 수는 없다는 걸 압니다. 보트가 전복될 때 그는 안전줄 없이 있었고 멀리 떠내려가 다시는 볼 수 없습니다. 닉과 제리는 조종석에 생명 없이 누워 있습니다. 마이크와 데이브는 즉시 구명 뗏목을 물에 던지고 줄을 당겨 뗏목을 팽창시킵니다. 그들은 매튜에게 구명 뗏목으로 뛰어들라고 소리칩니다. 매튜는 닉과 데이브를 바라봅니다. 그는 보트와 두 친구의 시신 곁에 남을지 아니면 마이크와 데이브와 함께 구명 뗏목으로 대피할지 갈등합니다. 다급한 상황에서 그는 두 명의 유능한 선원과 함께 구명 뗏목으로 뛰어듭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구명 뗏목은 그리멜키노에서 멀어집니다. 워드와 제리 윙크스의 시신은 폭풍이 계속 몰아치면서 심하게 손상됩니다. 그러다 닉이 서서히 의식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리멜키노에서 생존자의 흔적을 찾으려고 둘러보지만 그곳에는 자신과 제리만 있을 뿐입니다. 닉은 자신의 저서 레프트 포 데드에서 자신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제리가 아직 살아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책 링크는 아래에 남겨두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읽어본 패스트넷 79 참사에 대한 최고의 기록 중 하나입니다. 구조 헬리콥터가 그리멜키노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제리는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 후 수년 동안 오프쇼어 레이싱 문화는 변화했습니다. IOA 개측 규정은 오프쇼어 레이싱을 위한 선박의 준비 상태를 보다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IMS, 즉 국제 계측 시스템이 결국 IOR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IMS는 레이스 참가에 대해 더 폭넓게 접근합니다. 선박 내 비상 시스템, 팀의 이전 자격 요건, 레이스 완주 여부, 그리고 선박의 안정성 범위 등을 모두 포함해서 평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장들은 날씨가 너무 극심할 것으로 예보되면 경기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번의 레이스에서 스키퍼들은 출발 후 심각한 악천후가 다가오자 경기를 포기하고 가장 가까운 항구로 피신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선원들은 보트에 비치된 장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구명조끼와 하네스를 구입하는 등 안전에 대해 더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반드시 패스트넷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패스트넷이 한몫을 했습니다. 바다로 나가는 것은 항상 위험한 도전입니다. 하지만 패스트넷 79 참사와 시드니 투 호바트 98 참사를 비교해보면 후자가 그에 못지않거나 오히려 더 심한 폭풍을 겪었지만 몇 가지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시드니 투 호바트 98 레이스에서는 전체 참가 선박의 18%만이 90도까지 기울었던 반면 패스트넷 79 참사에서는 48%가 그렇게 넘어졌습니다. 완전히 전복된 선박은 시드니 투 호바트에선 3%였지만 패스트넷에선 18%였습니다. 물론 한 폭풍이나 레이스를 서로 직접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항해를 시작한다면 자신의 선박의 한계를 이해하고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대비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 자료의 출처는 설명란에 남겨두겠습니다.